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때는 중동에 석유 많이 나는 나라들이 네,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땅 파면 돈이 나오니까. 지금도 부럽습니다. 많이 부럽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반도체도 있고, 야, 우리는 그래도 반도체가 있잖아. 김도 있어요. 김, 그치, 기억이 미음. 기억이 미음이 완전히 김도 있고, 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뭐 그렇긴 한국에서만 한데 하는 게 많죠. 또 우리도 그런 거 있어. 네, 땅 파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석유의 시대가 끝나간다고 하니까 네. 속으로는 네, 쌤통이다. 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의 반도체도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도 많고 이게 너무 사실 그동안 좋았는데 앞으로 그동안은 뭐 사실 사이클이어서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좋았다 나빠졌다 반복했으나 네. 예전 같은 반도체 호황이 다시 못 올 수도 있다. 네. 호황은 아니죠. 그런 수요가 막 늘어나는 시기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예,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사실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반도체가 그냥 뭐 조그만 산업이면 그 동네 문제겠구나 싶은데 네, 반도체에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네, 이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그렇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도 뭐 세금이건 금리건 공급이건 결국은 반도체가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 좀 고르시고. 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 아주 심각한 거라서 예, 오늘 전문가 한 분을 모셨지 뭡니까? 예,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예. 이주환 연구위원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아마 선프로 TV 시청하셨던 분들은 네, 꽤 낯이 익은 얼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2%가 꼽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전문가들 아니, 중에 한 명입니다. 아니 삼성,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도 자문 받으러 박사님한테 오신다고. 거기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2%의 대학 학과 선배님이기도 한. 야, 오늘은 굉장히 그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무려 세계 인명사전에도 등재된 분입니다. 이분이. 예. 그게 다 모셔보죠. 이주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TMI로 시작을 하시네요. 학연까지 들먹이고. 뭐 선배, 뭐 피해. 그 등재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 아무나 안 해줍니다. 임명사전에 등재됐다면서요. 그거 물어보면 되게 쑥스럽긴 한 항상 쑥스러운데 네. 네. 그냥 어느 날 올라갔어요. 마르퀴즈 후스 후 in the world 그런 거죠. 예. 하여튼 우리는 그럴 일 전혀 없다 평생에. 그런 네. 아주 유명한 임명사전에 올라가신 분이다. 네. 대단하신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주환 연구위원께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반도체 우리 뭐 1, 2년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충 알죠. 뭐 사이클도 있고 공급이 많으면 또 가격도 떨어지고 또 설비 투자 늘어나면 공급 많아지고 뭐 대충 압니다. 치킨 게임 얘기도 들었고. 예. 그런 거와 최근에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도 똑같은 그냥 이런 사이클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 실적 일단 뭐 사이클 얘기할 때 우리는 실적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제가 늘 얘기했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불황기이고요. 예. 앞에 차트를 딱 분석을 해보면 올해하고 내년은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가 전년 대비 실적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공급 과잉이 심할 수밖에 없는 설비 투자가 올해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2020년하고 2021년이 비정상적으로 설비 투자가 많이 됐어요. 글로벌리. 그래서 겪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수요는 뭐 오히려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죠. 최근에 코로나도 있었고 금리 인상, 러우 전쟁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요가 썩 좋아질 리는 없는데 설비 투자는 지난 2년 동안 이제 지지난이 되네요.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예. 어쨌든 2020년부터 2년 동안 설비 투자는 너무 심하게 많이 됐다라는 것이 그냥 수치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랑 공급하고 밸런싱이 항상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밸런싱 차트를 그려보면은 2022년하고 2023년은 기업의 실적이 막대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결론이 나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예정돼 있는 거고.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좀 더 피부에 느끼는 게 심하게 느끼는 거는 그 외의 요소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이클과 동일한 그래서 예. 그거는 동일한데 그렇다면 이번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은 과거와 다른 점이 없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저는 그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의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리적 효과가 많이 작용을 하는 거긴 한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가 선제적으로 미국이 좀 위축되기 시작했던 부분이 작용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전쟁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급등을 했거든요. 네. 예. 이게 사실은 뭐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가격이 급등을 했으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라 나쁜 게 아닌데 수요의 변화가 없는데 공급 사이드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가격이 급등한 거잖아요. 예. 제대로 이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생산이라든지 수요라든지 다 영향을 조금씩 안 받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수요로부터 발발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도체 시장 수요 쪽에도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차라리 예. 수요가 뜨거웠으면 수요가 뜨거웠으면 어쨌든 많이 팔리기라도 하니까 마진을 좀 낮게 잡더라도 물량이 늘어나니까 실적이 그리 괜찮은데. 나빠지진 않는데 네. 이제는 수요가 브레이크를 걸리는 쪽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현재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중국이 어쨌거나 뭐 결국 중국을 거쳐서 최종 제품 뭐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예. 반도체 칩 메이커 입장에서 일단 중국에 파는 거거든요. 70% 이상을 중국에 파는데 중국의 사실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의 반도체 칩을 사다가 뭐 모바일이 됐던 노트북이 됐던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생산량이 급감을 했으면 당연히 주문량이 줄 수밖에 없어서 중국 공장이 안 돌아가면 우리의 1차적인 수요자가 일단 문제가 생겼던 거죠. 생산 예. 쪽에. 예. 그래서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중국 쪽에 생산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메모리 수요도 사실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기존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하락기로 들어간 사이클 플러스 세 가지 추가적인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짧은 기간 동안에 폭락이 됐던 것 같고 수요에도 문제가 생겼다. 기업의 실적도 사실은 1분기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상반기 예. 얼마나 작년에 실적이 좋았었는데 예. 3분기, 4분기로 오면서 그냥 곡소리가 날 정도로 안 좋아졌던 것들은 좀 그 엑스트라한 리즌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의 반도체 사이클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모델은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는 큰 변화 없어. 그냥 늘 그냥 지리산 올라가듯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야. 인류 사회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예. 뭐 그건 그냥 그때그때 별로 큰 변화 없는데 이제 이 수요를 잘못 예측한 공급 사이드가 갑자기 오버해서 공급을 많이 한다든가 뭐 그랬다가 또 이제 와르르 무너져서 누가 망해서 못 한다든가 이러면 가격이 크게 변하는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엔 공급도 변하는데 수요도 좀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 세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뭐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반도체 가격이 안 올라더라도 최종 제품에 반도체 외에 들어가는 것들의 뭐 비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원가 다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결국 비싸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효과라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막 증가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입장에서 보면은 위축되는 쪽으로 줄었다. 방향이 간 거죠. 그러면 연구위원님 원래는 공급이 이제 공급 설비 투자가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졌다가 또 그럼 설비 투자가 조금 이렇게 축소되면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다시 업턴으로 가고 이렇게 사이클 그렇죠. 원래는 그런 사이클을 한 4년 반복을 계속하죠. 한 4년의 사이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의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들이 추가되면 이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 부분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이게 고를 더 깊게 만드는 효과냐 예. 아니면은 불황기를 더 길게 가져가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냐. 예. 근데 그걸 사실은 두 개의 영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분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골짜기를 깊게 만드는 쪽에 좀 더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작년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특히 설비 투자 많이 감축하겠다고 예. 대부분 삼성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예. 네. 그런 효과들로 인해 가지고 다시 업사이클로 가는 게 저는 올해만 잘 지나면 2024년부터는 다시 상향으로 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있고 그래왔듯이 사이클상으로는 사이클상으로 거기에 그 자체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 대외적 요인이. 예.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금리의 효과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 미국 금리가 5%가 될지 뭐 상단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명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명확해지는 게 사실 올해 상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FOMC가 두세 번 정도 하면은 예.
상단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네. 상단까지의 속도가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이게 내려가는 건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근 기사 보니까 올해 안에 또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미국 쪽에 영국 쪽의 어떤 매체에서 발표도 있긴 했는데 금리가요? 금리가 2%포인트가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게 미국 영국 쪽에서 나왔는데 저는 그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쉽게 봐야긴 좀 어려운 주장이라 보긴 하지만 예. 최소한 플랫하게 가거나 아니면 소폭 내려갈 수 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있었던 수요의 위축이라든지 자금의 변화 같은 거, 자금 흐름의 이런 원인 같은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락다운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라는 이제 중국의 방침이 바뀌었고 예.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다라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긴 하지만 네. 생산을 이제 전반적으로 정상화시키겠다라는 얘기면 사실은 작년에 중국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가 감소했던 위축됐던 부분은 최소한 해소가 될 수 있다. 그것도 결국 올해 상반기 중에 상당 부분 해소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요인 중에 전쟁 요인은 저희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 제가 그쪽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 금리와 중국의 생산 쪽 위축됐던 것들은 상반기 정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결국 원래 사이클에 의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요인만 남게 되는데 네. 올해 설비 투자를 많이 줄인다라는 꼭 기업의 발표가 그대로 실행이 된다면 당연히 내년에 업턴이 된다. 내년에 내년 언제쯤일까요? 연간으로 하면은 이제 내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예. 올해보다는 연간으로 내년이 업턴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바닥은 올해 중에 생기는 거죠. 올해 찍어야 된다. 올해 결국에는 나쁘다는 뜻이네. 상반기 끝날 때거나 예. 3분기쯤 되거나 그 근처 어디쯤이 바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일단 전통적으로 또 3분기가 우리 호황인자는 반도체 쪽에는 예. 근데 하이 시즌이니까 그때쯤에서 턴어라운드가 이제 최소한 시작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특별한 요인들이 조금씩 해소가 될 수 있다. 거기다 전쟁까지 만약에 끝난다는 가정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겠네요.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네. 수요 자체가 둔화되거나 아유 이제 반도체 뭐 더 필요한 데가 어딨냐? 그런 건 아닙니까? 전 혹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해 왔는데 예. 저는 아직도 LTE 쓰거든요. 5G 안 쓰고 싶어요. 아니, 요금이 싸서요. 진짜 필요 없어 솔직히 나에게는. 그리고 뭐 컴퓨터 네. 더 좋은 거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영화 볼 거 다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야 자율주행 시작되면 반도체가 자동차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아니? 그래서 그래 그거는 좀 말은 되는데 요즘 슬슬 자율주행 포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포기는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 늦어지고 있다고 뭐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 수요도 이렇게 증가하던 게 그거는 이제 아니라 이제 혹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뭔가 이게 뭔가 큰 변화는 혹시 그런 건 아직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9월달 경에 이제 외부 세미나 할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세미나 갔던 이제 듣는 분들도 사실 반도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이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를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사실 2%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에서 시계열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일단 메모리를 국한해 보자면 네. 우리가 메모리가 위주니까 어쨌든 모든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처음에 굉장히 미미한이었다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보통 뭐 테이크오프라고 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성장을 하지만 변곡점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는 변곡이 하나 나오고 그럼에도 여전히 빠르게 성공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플랫에 가까운 변곡점으로 바뀌는 게 한 번 더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과연 메모리 시장이라는 건 전체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 어느 곳에 있는 걸까가 궁금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걸 안다면 언제쯤 급격하게 시장 성장이 둔화가 될까도 어느 정도 예측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에서 그래서 9월달에 그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긴 수십 년 동안의 비트 그로스를 이제 실제 용량으로 환산을 해서 낸드와 D램을 플러스를 해봤거든요. 연도별로. 인류가 사용하고 수요한 반도체의 총량. 대충 뭐 1980년대부터나 90년대 초반부터 그 전엔 뭐 수요라는 건 지금과 생각 너무 미비해서 다 바닥이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90년대 초반 정도부터는 이제 그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제가 말했던 첫 번째 변곡점은 언제냐?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이 된 테이크오프가 시작하는 시점이 첫 번째 변곡점. 두 번째 변곡점은 여전히 고성장을 하고 있지만 기울기가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 예. 세 번째 변곡점 완전히 플랫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역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두 번째 변곡점은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성장 곡선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한 여전히 거예요? 고성장이긴 하지만 예. 해마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는 구간을 지나서 이제는 해마다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바뀌는 지점. 예. 여기가 두 번째 변곡점인데 남자 나이 거기는 46세쯤 됩니까? 이미 지났다. 그건 지났다. 남자 나이로 중년이네. 중년이죠. 중년의 피크는 가장 왕성한 시절은 지난 지났다.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 영역에 있기는 한 거고요. 그럼 지났으면 언제쯤에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그 세 번째 변곡점이 언제쯤 올 건가잖아요. 예. 그때부터는 정말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성장은 하지만 거의 뭐 제로 성장에 가까워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예. 몇 년쯤 지나면 그럼 그 변곡점이 올 것이냐가를 그렇죠. 나름대로 반도체와 비슷한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IT 산업 플라트 형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 형상을 유지한 따라간다고 보고 네. 그다음에 현재 반도체가 지금 가왔던 그 플랫에서의 그 실제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두 개 이제 매칭을 시켜 보면은 이거를 네. 연도를 대충 예상하는 건데 정확하진 않겠죠. 제 계산을 해보면 특별한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세 번째 변곡점을 만나는 것으로 일단 나옵니다. 아이고야. 생각보다 가까운 걸 수도 있는 가깝네요. 거죠. 그러니까 뭐 몇십 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꺾이기가 어렵지 한번 꺾이잖아요. 예. 속도가 꺾이잖아요. 예. 노화는 금방입니다. 체력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니까 그게 평생 청춘일 것 같죠. 네. 이게 진짜 한번 이게 뭔가 이게 기울기가 꺾이기 시작하면 예. 예. 금방이에요. 왜 그렇게 봐야 돼요? 수요가 그동안은 사실은 박사님 그 휴대폰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게 요소마다 뭔가 하나씩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와서 막 폭발적으로 한번 끌어가고 또 그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기울기가 완만해져 가느냐? 예. 뭐 모든 사람이 비슷하긴 하겠죠. 어쨌든 반도체 메모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증가율이라는 거는 모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전년도가 모수가 되는 건데 네. 시장 초기에는 모수가 작죠.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모수가 작기 때문에 성장률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수가 너무 커요. 어마어마. 성장을 하기에는 너무 현재가 너무 뜨거워. 우리가 지금 메모리의 그 수요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네. 일단 저희가 뭐 femto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10의 15승이 일단 뒤에 붙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앞에 뭐 100만 막 이렇게 돼야 돼요. 단위 자체가. 예.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야지 예상이 돼. 뭐 20개 이렇게 붙어야 되니까 예. 일단은 모수 자체가 일단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건데 이미 모수가 어마어마 크니까 증가율을 따지면 그게 작게 느껴지는 거야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예. 자동차 대수로 하면 여전히 어마어마한 새로운 자동차 판매는 되는 게 맞지만 예. 전년도에 팔렸던 게 뭐 수백억 대다 이미. 네. 아하. 그렇게 되면 사실 1억 대 판매된다고 해봤자 굉장히 우리한테는 불안기라고 느껴지는 거죠. 예. 근데 자동차는 8천만 대, 9천만 대가 팔리니까 여기서 사실은 1,000만 대가 늘어난다 그러면 뭐 10% 성장, 고성장이 되지만 예. 이미 메모리는 사실은 모수가 어마어마한 10에 뭐 20승 이런 정도의 수요가 이미 창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예. 새로운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해도 증가율은 둔화될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원천적인 이유인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어쨌든 모든 반도체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초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예. 뭐 초기 시장은 분명히 뭐 두 개밖에 없었어요 거의. PC. 예. PC도 사실은 퍼스널 PC보다는 기업에 쓰는 예, PC. 예. 또 하나는 휴대폰. 예. 이건데 사실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휴대폰 판매량 자체가 거의 이제 플랫 영역에 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사실은 스마트폰이 뭐 12억 대 팔렸다 하던 게 한 7, 8년 전인데 지금 14억 대 뭐 팔린다고 하니까 네. 뭐 7, 8년 동안에 그렇죠. 성장률이 거의 플랫해서 그러니까 연간으로 예. 따지면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데 이 비중이 여전히 높아요. 메모리 수요 중에 차지하는 네. 거. 또 하나 예. 컴퓨터 노트북
지금은 다 우리가 안 태블릿을 쓰다고 예. 모바일에서 모든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컴퓨터를 쓰는 데는 기업에서밖에는 거의 없어요. 예. 요즘은 개인들 집에서 PC보다는 태블릿 가지고 대부분 작업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PC 판매 대수 상태는 이미 역성장을 시작한 지 거의 10년 돼갈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십 퍼센트 돼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PC 휴대폰. 여전히 물론 새로운 뭐 서버라든지 뭐 다른 수요가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뭐 새로운 수요 50%가 된다 치고 예. 옛날 구관이 명관인 구관의 수요가 50% 여전히 되고 있는데 네. 얘네들은 제로 성장.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새로운 수요가 빠르게 자라지만 절반 정도가 이미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하면은 수요의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빨라질 수 없다라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요가 이렇게 한번 둔화되기 시작해서 마치 우리나라 현재 시멘트 산업처럼 매년 수요가 뭐 비슷해?라고 한다면 그때의 마진은 지금보다 훼손될까요? 아니면 뭐 그건 관계 없을까요? 마진은 또 약간 복잡한 문제인 게 네. 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수요라는 것은 인더스트리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예. 수익성이라는 거는 기업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다 지금 현재에서 보더라도 그럼 똑같이 DRAM 칩 하나를 팔았을 때 삼성과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그러면 벌어들인 수익이 똑같으냐? 다 다르죠. 예. 당연히 삼성이 제일 많을 거고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이닉스와 그래서 마이크론이 적자를 내는 시점이 왔어요. 곧 예. 되겠죠. 네. 올해 상반기 중에 뭐 DRAM도 적자가 됐다고 칠 때 예. 여전히 똑같은 시점에 삼성은 흑자를 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생산 원가가 다르니까. 생산 원가를 구성하는 거에는 결국에는 뭐 설비 투자 비용, 금융 비용 뭐 다 포함되고 그다음에 수율도 관계되는 거고 다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걸 하나하나 따져보려면 기업 내부 자료를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어디가 BEP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예. 격차가 최소한 1불, 2불씩 난다라는 것은 이미 업계 정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마진으로 가게 되면 기업 단위로 봐야 되니까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을 수 각각 있다. 다르다? 예, 누군가는 벌고 있을 거다. 굉장히 수요가 완마 제로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를 들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삼성 같은 데는 그나마 좀 덜 타격을 입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더 타격을 입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버티면 여긴 설비 투자를 좀 못하고 삼성은 그동안 설비 투자를 좀 더 해놓으면 또 시장이 업턴이 됐을 때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나요? 그럼? 이게 예전만큼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플레이어 수가 막 10개, 15개 됐으니까 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기업 수가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뭐 3개, 4개 남아있는데 마이크론은 어차피 어떻게 망하진 않아. 어차피 망하진 근데 않아. 그 하나가 한 나라의 대표 기업 하나씩인 거야. 그러니까 예. 마이크론 망하게 하면 그러면 결국 일본이 도시바 망하도 내버려 삼성전자 둘까? 납치당할 거야. 뭐. 마이크론이 망하도 미국이 그대로 둘까? TSMC 망하도 대만이 가만히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옛날처럼 치킨 게임이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 각 나라들이 이제는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냥 치킨 게임 하나씩 아니다. 남아 있는 상황인 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한국만 높으라도 뭐 삼성 하이닉스 2개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뭐 삼성만 살리고 하이닉스 포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워낙 규모가 크고 한국 경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전후방 산업의 연계를 다 생각해 보면은 예.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지금 네. 당장 용인에 2030년까지 클러스터 지금 하겠다 120조 투자하는데 투자하는 주체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굉장히 큰 타격이라 정부가 그냥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때 결국 지금 남아 있는 애들 어느 정도 점유율 10% 이상인 애들은 국가에서도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WTO 위반이고 뭐고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과거와 같은 치킨 게임은 좀 없을 것 같다. 어려워지는 애들이 한동안 적자가 되면은 기업이 진짜 현금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져서 예. 서비스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긴 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출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이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그럴 같습니다. 것이다.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설비 투자 좀 줄인다고도 하고 감산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는 아무 아직 얘기 특별한 말은 없죠. 공식적으로 없는 건 어떻게 일단은 해석하십니까? 계속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내부적으로 사실은 들었던 거긴 한데 이 얘기를 제가 유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네. 안 좋아진다는 거는 당연히 삼성도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왜 생기는지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면은 사이클이 제일 좋은 거는 사이클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네. 사이클이 안 생기는 거라는 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호황이 계속되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는 이제 거의 준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호황이 유지되죠? 호황이 계속 유지되려면 사이클이 안 생기고 계속 호황만 되려면 사이클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저의 수 지금 있으면 수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정프로와 2%가 본인은 수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2%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해 보세요. 수요는 항상 일정해. 네. 그런데 공급이 지랄 맞아서 사이클이 생기는 거니까 네, 공급을 조절하는 사이클이 안 거죠. 생기고 계속 좋은 시절을 만들려면 어. 항상 수요보다 살짝 모자란 듯한 공급만 하면 되죠.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성장에 밸런싱을 맞추는 설비 투자를 해주면 가격이 예. 급락할 일이 없어요. 네. 예. 수요는 완만해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있는 어쨌든 거거든요. 수요라는 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요 때문에 사이클이 생긴 경우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수요 때문에 사이클이 생긴다고 주장하려면 예. 비트그로스의 흐름하고 기업의 수익성 흐름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비트그로스 차트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니은자예요. L자예요. 쭉 떨어지다가 최근 들어서는 완만하게 하락. 없어요. 업다운이라는 게. 네. 그러면 만약에 수요 때문에 사이클이 생기면은 우리 기업 실적 계속 사이클 생기잖아요. 4년 주기로. 예. 예.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생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여지까지. 일관성이 출렁적이긴 하죠. 어째 글로벌 문제가 생겼을 텐데 예. 큰 그림으로 보면 일관성 있게 보면은 급격하게 하락하다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게 수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격한 수요는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수요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하니까 그 초기. 그럼 급격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그러니까 하락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급격한 하락이 있었던 얘기는 시장 규모가 작았을 때. 야. 모수가 작았기 때문에 사실은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하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예. 수요가 수요 자체도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율인 거죠. 네. 수요의 증가율이. 증가율인데 우리가 사실은 산업의 성장 사이클 해보면 테이크오프 되는 시점부터는 진짜 빠르게 성장하잖아요. 네. 예. 이 구간에 일단 들어가게 버리면 모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니까 네. 성장률은 거꾸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게 L자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구간. 예. 이게 언제쯤이냐면은 한 2000년 전, 2000년 초반 정도까지. 그때 이후로는 완만한 그때 이후로는 성장이었다. 완만한 하락세가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수요는 예측돼요. 어느 정도 성장세가 유지되는데 예.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장 공급과 수요 이외에 세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타격이 컸던 거기 때문에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죠. 예. 근데 그 예외적인 상황을 우리가 논외로 한다고 하면은 대충 디램 수요는 15에서 20% 정도씩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예. 이제 올해는 사실 그게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네. 랜드 같은 경우는 35%에서 40%. 예.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한 시장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비트그로스 실수요를 해보면 대충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생산 캐파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칩 메이커들은. 그러면 이 정도 캐파가 증가하려면 돈으로는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될지 계산이 그냥 나와요. 예. 그러면 내가 올해 몇 조 원 투자를 하면은 대충 수요만큼 밸런싱을 하겠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면 항상 가격이 좋은 상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네. 현실은 안 되죠, 그게. 조금 더 팔려고 그러죠. 근데 현실이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그냥 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예. 왜 그럴까요? 더 팔고 싶으니까요. 가격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더 팔면 이익이 남잖아요. 맞아요. 경쟁사들이 어. 있으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산유국들이 감산 합의 잘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나는 설비 투자 요만큼 하면 밸런싱이 되는 거 알고 있어. 예. 경쟁사가 근데 요만큼 한다 보장이 없어. 그렇죠. 왜냐 지금 시세가 좋잖아요. 네. 내가 지금 팹이 2배였으면 2배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흑자 날 때는 당연히 경쟁사들은 돈 버는 거 쌓아놓고 있어봤자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설비 투자 해버리면 네. 세금 낸 거 줄어들잖아요. 네. 당연히 설비 투자를 해버리죠. 그 돈을 쌓고 있지 그렇지. 않고. 그러다 인건비 올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올렸다가 해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가 올라가는 인건비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 보너스를 줄 수 있지만 예. 기본급을 확 인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설비 투자나 뭐 R&D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잉여 현금을 가는 것들이. 예. 그러면 결국은 경제사들이 그 돈을 설비 투자를 할 거고요. 나만 밸런싱이 맞춰서 설비 투자를 했는데 남들은 1.5배를 했어. 네. 안 되니까. 그러면 누가 바보가 되는 겁니까? 내가 나만 바보 돼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대치동에 혹은 노원구 중계동에 학원이 득실득실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삼성이 예. 지금 이제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예. 2명은 감산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안 하겠다. 우리 애만 정상적으로 우리 애는 하겠다. 학원 오히려 보낼 건데? 안 좋을 때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하겠다.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라졌던 삼성의 전략의 변화인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내부적으로 그런 전략을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건 있어요. 그럼 마이크론을 떨구려고 그러는 겁니까? 하이닉스를 못 살리려고 안 망한다면서요. 사실 뭐 딱 누구를 타겟팅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타겟팅 해봤자 걔가 없어지긴 쉽지 않아요 이제는. 예.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단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죠. 다시 호황이 왔을 때 내가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삼성전자의 디램 낸드 시장 점유율이 답보 상태였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예. 그걸 우려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무조건 잘해야 되고 항상 점유율이 높아야 되는 게 아닌데 예. 내실을 기하고 있는 기간이 몇 년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파운더리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싶었고 예. 예. 비메모리 쪽에 신경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메모리 점유율 경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번 돈으로 좀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고 예. 실제로 대규모 M&A도 많이 했잖아요. 네. 예. 뭐 하만 인수도 했고 뭔가 이제 예. 반도체 의존도를 좀 줄이겠다. 그다음 메모리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 경쟁을 안 했던 건데 괜히 잘 모르는 제3자가 이제 그거가 삼성전자 혹시 뭐 이제 힘이 딸려서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 아닌 우려를 자꾸 하니까 사실 그걸 신경 쓰지는 않을 거예요. 뭐 기업들이 그걸 신경 쓰겠습니까? 예. 재무제표에 신경을 쓰죠. 근데 예. 사실 IR팀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관계없는 의미 없는 루머지만 예. 그걸로 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예. 심리적인 거다 보니까 예. 그래 또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감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의 전략을 최근에 우리는 불황기에도 그대로 간다라는 전략을 바꾼 것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유율 높아진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1, 2년 후면은 예. 그것 이제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예. 항상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설비 투자를 청개구리 같이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떨까라는 역발상인 거죠. 네. 자 호황기 때 다 똑같이 늘려버리니까 금방 하락기가 와버리잖아요. 1년 예. 뒤에. 예. 그때 호황기 때 좀 줄여보고 내가 불황기 때 오히려 내가 줄여보고 호황기 때는 남들 다 안 할 때 조금 느려보고 이게 청개구리인데 예. 과거에는 남들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사이클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는 사실은 시장 1위 기업이라 좀 영향력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거꾸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이거를 2위, 3위 업체가 한다 그냥 망하죠. 예. 근데 유일하게 삼성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요즘처럼 불황일 때도 더 투자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삼성같이 1위 사업자가 요즘 같은 수요가 좀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불황인 상황에서 감산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업턴이 올라가는 게 더 느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감산을 하고 뭔가 그래야 수요와 공급이 좀 더 맞아지고 그래야 가격이 올라가고 할 텐데 사이클은 좀 더 방향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사실 분명히 삼성분들한테 얘기는 했어요. 올해 설비투자가 많이 확 줄어든다는 전제하에 내년부터 업턴이 된다. 예. 그 얘기는 설비투자 좀 줄여라. 그런 얘기죠. 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이미 해준 거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기 전에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는 호황기 때 많이 하고 불황기 때 그렇죠. 줄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긴 거다. 예. 예. 삼성은 이제 조금 전략을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뉘앙스. 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복합적인데 사실은 빨리 업턴이 되려면은 동조해 주는 게 맞긴 해요. 예. 감산도 좀 동참을 해주고 예. 그래. 그다음에 뭐 설비타도 같이 줄여주고 하는 게 사실은 업턴이 확실하게 내년부터 될 수 있는 그 개런티 해줄 수 있는 거긴 한데 예. 근데 자 기업 입장에서 사이클이 중요한가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 캐시 플로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중요한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D램이 지금 BEP가 예. 2불이라고 쳐요. 예. 삼성전자가 예. 2불만 넘으면 돼 나는. 그리고 물량만 많이 있으면 돈을 벌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는 1불 80전이야. 예. 마이크론은 1불 65전이야. 예. 그러면 나는 2불만 계속 유지해주면 되거든요. 예. 그렇죠. 불황기라고 다 얘기는 하는데 이 불황기가 2불 밑으로만 안 내려가는 불황기라면 나는 계속 돈을 버는 거라서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쟤네들이 힘들어지는 거지 나는 큰 문제는 없는. 물론 이익의 전체 규모가 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예. 남들은 적자 내는데 이익을 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나의 밸류는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는 그걸 유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아하. 힘을 갖고 있어서 하락을 방치하다가 예. 내 BEP 바로 위에 멈추게 해줄 수만 있으면 2위, 3위는 그걸 조종할 수 없어요. 근데 1위 업체는 그걸 할 수 있어요. 특히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걸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보다
스탠스가 좋으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줄이더라도 얘네만큼 50% 줄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네요. 잠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정도 내지는 재고를 떨굴 수 있는 정도면 되는 거라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다른 스탠스를 한다? 가더라도 무섭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야. 다를 수가 있다. 그 주식 시장으로 치면 돈이 많다는 전제하에서는 주가가 떨어져도 손절매 안 하면 돼요. 또 싸면 더 쌀 사지. 때 추가로 사버리면 더 돼. 사지. 어. 내가 이기나 시장이 이기나 보자. 하다 보면 결국은 많은 놈들 거 무려 내가 다 먹으면 그다음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돈이 무지 많으면 시장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러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쯤 되면 그 일을 해도 되겠다.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예.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 하던 시절에 네. 예. 많이 사용했던 전략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기업들이 하나둘씩 없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진짜 할만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효과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거고. 예. 지금은 그렇게 해도 아예 회사를 퇴출시키기는 어렵지만 예. 최소한 다른 회사들이 적자가 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들 설비 투자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이클을 업턴하려고 설비 투자 줄이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은 돈이 없어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포장을 해서 나는 공급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줄인다라고 하지만 설비 투자 여력이 없어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 근데 나는 설비 투자 여력이 있지만 조절을 하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면서도 가격을 내가 원하는 가격대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삼성의 전략이 불안해 보이세요? 아니면 자식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삼성만 좋은 전략이에요. 인더스트리 전체로 보면은 빨리 업턴이 오는 게 사실은 마음도 그렇죠. 편하고 다들 예. 투명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이 언제까지 마이너스가 불안한 요소들도 있으니까 예. 빨리 업턴이 되는 게 사실은 국가 전체를 보면 좋아요. 근데 뭐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 CEO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를 뭐 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 이게 또 주가랑 연결되다 보니까 계속 주가 하락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서 주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시그널도 주긴 할 겁니다. 불안해. 그럼 그 이제 반도체 바닥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 우리가 궁금한 건데 네. 삼성의 결정에 따라서 좀 시기가 달라지겠네요. 진짜. 시점이 느려지거나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일단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늘 이제 분석을 하는 데이터 기반에서 예. 어느 정도 예측은 돼요. 네. 언제쯤 과거의 흐름이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보면은 예. 지금의 다운턴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현재 사실 V가 될지 U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느 정도부터 그러면 업턴이 될지 예. 언제부터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지를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한 3분기 정도로 그 시점이 본다. 한 빠르면 7월, 8월 예. 좀 늦어지면 10월, 11월 그 정도 영거 보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빠르면 3분기 정도 되면은 업턴이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연간으로 보면 상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연간 실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게 올해이다. 올해다. 요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 자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업데이트를 쭉 해 가격을 다시 봤는데 예. 그러면 언제쯤부터 다시 좀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예. 보이나 했던 현재로서는 언제가 바닥인지를 일단 예상하기 어렵다라는 게 오늘 그래서. 아침에 결론이었기 때문에 예. 한동안 가격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벌써 1월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한동안이라는 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모니터링 하니까 예. 최소한 3개월 이내에 갑자기 확 급등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수요가 확 늘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게 최소한도 5, 6개월은 봐야 되지 않을까? 왜 한참 안 좋았어도 그 반도체를 먹여 살린 게 서버라고 했잖아요. 서버 수요가 막 어마어마하게 늘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휴대폰도 고만고만 팔리고 PC는 덜 팔리고 하더라도 야 서버가 얼마나 이게 비싼 건데. 그래서 증산도 많이 한 거죠. 예. 서버 수요나 이런 거는 별로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는? 그 서버 수요가 약간 포화 상태에 왔다고 봐야 돼요? 서버 수요가 제가 포화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수요는 우리가 사실은 서버의 수요라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데이터인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거를 이제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 온라인으로 대체돼 있던 우리의 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예. 재테크라는 것들이 100% 다시 오프라인으로 전환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은 여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갈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편하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다음에 약시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상당 부분 우리가 없앨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 아니, 뉴욕하고 그냥 실시간으로 회의를 화상 전화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막 출장을 갈 필요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온라인과 관련된 데이터 트래픽 그것과 관련된 서버와 수요는 여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기대만큼 못했다는 얘기는 기대만큼 못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이라든지 PC 쪽에서 완전히 뭐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를 그나마 멱살 잡고 끌어올렸던 하드캐리 했던 게 기업 서버 쪽인 건데 예. 얘가 수요가 뭐 감소했다면 그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수요 증가율인 거예요. 예. 그나마 이쪽이 좋았기 때문이라서 그나마 플러스 성장 계속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막 급격히 안 좋았다 뭐 내지는 포화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예. 단지 최근에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주춤했다라는 부분이 네. 사실 저희 코로나 초기에는 수혜주 중에 하나였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 서버들 그다음에 특히 어떤 연관돼 있던 뭐 기업의 특히 IT 기업들 서비스 기업들이 폭발적인 어떤 그쪽의 수요를 이끌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은 서버를 새로 증설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의 서버들이 또 중국 쪽에 있거든요. 중국과 아시아 쪽에. 근데 네. 중국이 지금 락다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실은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이 공장 증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 계속 이제 묻던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의 시설물들을 자국 내하라는 압박이 계속 있다 보니까 예. 노골적으로 이것들을 외국에다가 가서 설비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라서 예.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 하자니 사실은 메리트가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바이든 낙마하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아직도 몇 년이 남았겠는데 전기요금도 아직도 3년을 중요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와 같은 공격적인 것을 하기보다는 조금 주저주저 하는 게 이게 사실은 3년 후에도 계속 이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이면 과감하게 중국 쪽에 가던 포기를 하고 미국에 서버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예. 현재는 이쪽으로 사실은 완전히 전략을 틀기에는 조금 주저주저 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고 어나운스는 했지만 예. 사실상 뭐 공작 착공이 된 거는 그중에 극히 일부분인 예. 거잖아요. 예. 보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적인 어떤 효과들이 언제쯤에 좀 약화될 거냐, 그다음에 중국을 때리는 것들이 언제쯤에 좀 완화될 거냐에 따라서 사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고 아직 이쪽이다라고 확실하게 정하기에는 퀘스천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 같은 이 제3자가 보기에도 지금 명확한 스탠스를 잡기가 어려운데 예. 그렇다면 그런 중국에는 완전히 메모리 팹 어떤 증설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힐 것이냐? 최근 요즘 보니까 뭐 ASML이 중국에 우리 완전히 팔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는 100%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중국 쪽에도 결국에는 ASML 장비 EUV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또 미국의 AMAT도 또 그쪽에 계속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도 중국에 결국 서버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러다 보니까 하긴 하지만 공격적인 보따리는 이만큼 준비를 해놨지만 예. 이거를 조금은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기대했던 만큼의 수요가 안 생겼다라는 거지 여전히 서버 쪽의 뭐 수요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서버 가격도 결국엔 빠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예. 그건 결국 불확실성 때문에 수요가 덜 늘어나는 덜 거예요. 늘어나는 기대보다. 거죠.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닐 거고요. 아하. 그럼 확실히 바이든이 시진핑을 때려잡든가. 그럼 당장 우리가 미국 가겠는데 네, 네. 보니까 막 막상막하거든.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냥 다들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나 탈세계화가 이제 옵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직 좀 탈세계화가 올지 봐야 않을지 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올 것 같으면 삼성이 벌써 거기서 이제 네. 파일 받고 있지. 그러게요. 이게 새로운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예. 서버든 반도체 공장이든지 예. 신규 투자라는 건 결국은 기존에 투자한 것들과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단절시켜버리고 완전히 새로 하고 여기는 버린다? 아, 여기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네. 상당 부분 고민이 되면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도체 투자가 됐던 서버 투자가 됐던 이게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돼야지 예. 본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그거를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업들이. 참
참 애매하네.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한다고. 주식시장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단어 불확실성. 일단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 그러면은 중국의 설비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예. 결국은 시나리오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고 예. 하이닉스는 OC에 디램 공장이 있고 또 최근에는 다렌에 인텔한테 인수했던 낸드랑 낸드 SSD 공장이 공장까지 있죠. 있다 예. 보니까 옛날보다 더 중국의 쪽에 갖고 있는 게 많아진 상황, 자산이 많아져 있는데 자 지금 EUV는 못 들어갑니다. 예. 뭐 조금 어떻게 완화될지 모르지만 현재 못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미국의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14나노 이하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일단 못 팔아요. 네. 메모리는 16에서 18나노 정도까지 그 이상은 팔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D램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의 가장 최선단 제품의 기껏해야 14나노, 13나노 정도예요. 예. EUV는 안 써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중국의 팹은 최선단 팹은 아니에요. 일단 한국 팹들이 그러면 중국에는 한 20나노, 18나노면은 충분히 공장이 가동시킬 수 있는데 네. 당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돈을 넣는 게 맞느냐? 이 업그레이드를 기존의 같은 목적하에서 넣어야 된다라면은 아.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좀 풀릴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은 18나노면 되지만 예. 3, 4년 후가 되면 선단 제품이 이제 9나노가 된다, D램이. 예. 그러면 지금 중국 팹은 16나노를 커버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그때도 16나노 장비는 못 들어간다.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몇 년 후에는 조금 풀릴 거냐. 그게 지금 몇 년에 풀리지 않으면 지금 20나노 팹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3, 4년 뒤에 얘가 16나노 팹이 돼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역할이 똑같은 역할을 갖고 있더라도 네. 선단 제품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은 선단 제품과 레거시 제품의 경계도 점점 낮아진다는 얘기가 돼. 상대적으로. 근데 결국에는 이게 온다라는 거죠. 몇 년 후가 되면. 지금은 예. 아니지만. 예. 그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과연 풀린다라고 볼 거냐. 네. 몇 년 후에도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라 볼 거냐. 아. 더 타이트해질 거냐고 보냐에 따라서 네. 중국에 있는 팹들을 여전히 메모리 팹으로 가져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메모리는 힘들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는 전환시켜야 되느냐.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되느냐. 중요한 전환점이 있네요. 이것이 지금. 진짜 닥치는 건 3, 4년 후인데 예. 지금 그거를 결정해야지. 결정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결정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현재는. 현재는 할 수가 없어요. 어. 솔직히 제가 삼성 하이닉스의 CSO나 CFO를 하더라도 예.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작전을 가다고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둘 다 궁금해하죠. 예. 물어봐요. 그러면 오히려 이거를 지금 3, 4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저도 달라질 건데 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걸 보는 거는 사람마다 지금 굉장히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미국 정부에 달려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럼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달려 있고 그러네요. 차기 정권이 바뀔 때 그러면 약간 완화될 거냐 좀 더 타이트해질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 사실은 차기 대통령 후보가 누군지조차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네. 이거를 사실은 와. 뭐 정치 외교 전문가들도 지금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 같은 산업 전문가 경제 전문가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뭐 트럼프가 또 나올지 뭐 바이든이 다시 도전할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 네. 지금의 유력한 민주당 고환한 후보라는 사람들이 과연 끝까지 후보로 있을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3년 뒤라는 건 알 수도 없는 상황이라 예.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전략을 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하지만 섣불리 이거다라고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없어서 저도 미안하지만 그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예상한다면 이 작전으로 가시고 예. 이게 예상이다면 이 작전으로 가십시오라고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예. 이거를 예상하느냐 이거를 예상하느냐 따라 다르다. 저도 사실은 지금으로서 모르겠습니다. 와. 그런 여러분들이 어렵네. 어렵지만 예. 어떻게 뭐 로비를 해서 미국과 중국의 뭐 굉장히 정제의 핵심 인물들을 로비해서 예. 대충 예상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뭐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고차 같아요. 방정식이네요. 와. 이거는 뭐 방정식도 아니고 투자 못하고
점성술에 가깝지 않나요? 타로. 제가 그랬잖아요. 선거가 너무 잦아. 너무 잦아. 현대 사회는 선거가 너무 잦아. 그런 게 불확실성을 예전처럼 만드는 건 선거에 아니에요. 영향이 많지 않은 시절에는 4년에 네. 한 번 더 네. 하고 하면서 민주주의 해야 이게 되는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 약간 정치적으로는 약간 아직은 선진이 못 된다고 느끼는 게 정권 바뀌면 중요한 정책들이 그냥 리셋이 돼 버리는 게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산업 정책을 리셋되면 안 되잖아요. 100년 대계로 가는 교육도 그렇고. 근데 선배님, 미국은 정권이 바뀌든 장관이 바뀌든 안 바뀌어요. 유지가 대부분 되고 특히 뭐 이민 정책이나 환경 같은 것들은 좀 바뀌지만 산업 정책이 확 바뀌는 건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요. 한국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도 상당 부분은 중요한 거는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예. 현 정권도 그렇고. 예. 옛날에는 대통령 바뀌면 그냥 얄짤없이 뒤엎었는데 지금 좀 달라졌고 현 정권이 잘하고 거꾸로 있다? 미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졌어요. 예. 특히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리스크가 미국이 더 생긴 거네요. 걔네들은 사실은 돌 던지는 건데 청개구리가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이 돼버린 거죠. 네.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2%가 다른 소라 빨리 다른 얘기 넘겨 지금 예민한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삼성이 우리는 메모리가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비메모리로 가겠다. 굉장히 여러 번 얘기하고 우리는 뭐 3나노도 한다. 그거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TSMC라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잠깐 그리고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금 잠깐 시청을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머릿속에 막 여러 사람 떠오르죠. 지워주세요. 의외로 예. 그 뭐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네. S사에 있는 분들이 예. 경영진들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이 예. 그렇게 막혀 있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작년 자주 접촉할 기회가 생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론도 같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뭐 식사 자리에서도 얘기할 기회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 딱 삼성하면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한번 네. 정해놓은 룰에 대해서 엄격할 것 같은 좀 선입견이 아닌 선입견이 있는데 네. 의외로 제가 만난 분들은 예.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 있고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수용한다라는 느낌을 예. 받아서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저 같은 제3자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이게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얘기하면은 상당히 수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면에서 편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산업의 큰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5년에서 7년 후가 되면은 네. 급격하게 둔화된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메모리의 의존도를 확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매출 자체도 하시는 증가를 안 할 게- 거예요. 예. 이익이 예. 문제가 아니라. 어. 그래서 아예 아. 포트폴리오를 메모리가 아닌 쪽에 확 의존도를 눕히는 게 하나 제일 좋고 예. 그게 단기간에 어려운 거 알잖아요. 삼성전자도 25년 했는데도 아직도 쉽지 않았으니까 예. 하이닉스는 더 힘들겠죠. 예. 자, 그거는 좀 장기적인 계획인 거고 그러면 중단기적으로는 같은 메모리 중에서 아까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꺾이는 산업이 있고 라이징하는 산업이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꺾이는 디클라이닝이라고 하는 쪽에 대한 똑같은 메모리라도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의존도를 확 낮추고 5년, 7년 사이에 앞으로 성장하는 게 뻔하지만 아직은 수요가 발생 크지 않지만 분명히 예상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다 큰 메모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서버는 그 중에 하나이고 나 AI라든지 예. 모빌리티 쪽을 보고 있어요. 이게 예.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자율주행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 자동차일 수도 있는데 예. 그다음에 뭐 드론 같은 뭐 저는 차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모빌리티라는 전체 큰 산업으로 봤을 때 지금 모빌리티가 아직은 시장 규모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죠. 예. 근데 분명히 그쪽에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5년, 7년 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되면 상당한 규모가 있고 여전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근데 지금 그거를 준비해서 내가 R&D가 되고 있는지 예. 그때를 염두에 두고 내가 사실은 팹 설비 투자가 어떤 구성이 되고 있는지라고 한번 질문해 볼 수는 있죠. 예. 그래서 많이 준비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도 5년 7년이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한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메모리의 의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삼성전자도 그거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비메모리 중에서도 일단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파운더리다 보니까 이제 파운더리 쪽을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가 궁극적 목적은 아닐 거예요. 비메모리 1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TSMC가 비메모리 1위 기업인가요? 파운더리 1위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도 자 비메모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막강한 TSMC가라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암암리에 비메모리는 파운더리를 등식으로 놓고 있다. 우리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잠재의식 속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제가 똑같이 그럼 TSMC가 비메모리 1위입니까 물어보면 갑자기 헷갈리잖아. 가만 그건 인텔인데. 그렇죠. 자, 이게 약간 혼동돼 있는데 자, 그럼 삼성전자 모를 일은 없을 거고요. 비메모리 1위라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파운드리만 해서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결국에는 인텔과 같이 아니면은 뭐 아예 팹이 없을 수도 있는 AMD라든지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 같이 팹이 없는 팹 리스트로 갈 수도 있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이 실적으로 비메모리의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TSMC랑 비교를 할 때 TSMC를 따라잡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야? 퀄컴 인텔을 따라잡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야? 혼동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기업인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혼동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비메모리 1위를 돼야 되는 게 그럼 TSMC를 넘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퀄컴, 엔비디아, 인텔을 넘어야 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후자죠.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1위가 되는 건데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어렵죠. 이게 만약 2030년에 얘네를 압도적으로 1위 할 수 있을까? 어렵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파운더리 쪽에서 일단 1위를 해보자. 파운더리는 그래도 어쨌든 파운더리가 비메모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왜냐하면 파운더리라는 거는 그냥 남의 걸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를 말하는 거지 이게 뭐 메모리 비메모리 개념이 아닌 거다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대부분 자연스럽게 파운더리를 비메모리라고 같이 등식화하지라고 해보면 메모리는 굳이 우리가 맡겨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설계를 다르게 해서 만드는 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 하이스 마이크를 만들어 놓으면 사서 쓰면 되는데 굳이 내가 따로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이거를 뭐 발주해서 만들 필요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파운더리를 맡기는 제품들은 비메모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비메모리가 파운더리라고 한 거지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전혀 다른 부분인데 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2030년 비메모리 1위 할 때 궁극적으로는 진짜 비메모리 기업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얘네들을 압도하는 건 쉽지 않다. 지금부터 남은 7년 동안에 그러니 일단 어쨌든 메모리는 아니니까 파운더리도 비메모리 쪽에서 사실은 상당 부분 경쟁력을 갖추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일단은 그러니까 제조로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긴 호흡에서는 설계 능력을 갖추어가지고 짠 진정한 의미에서의 팬리스 그러니까 비메모리에서 1위도 하자라는 게 이제 결국 전략일 거라 보고 있고요. 적절한 목표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서 가야 될 방향은 일단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30년 1위를 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비메모리를 의미하는 건지 사실은 파운더리를 비메모리라고 포장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달성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에 대한 답은 예스냐 오냐 조금 많이 다를까 TSMC를 추월하는 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2030년 후면은 이제 7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1위를 하려면 TSMC보다 앞서야 되는 거죠. 파운더리 쪽에서 2030년까지 앞서는 게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는 않다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안 된대. 그러니까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2030년에 꼭 파운더리 1위를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그게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뭔가 우리가 목표를 가지면 뭔가 우리가 되게 열심히 하게 되죠. 왜냐면 목표가 없다 보면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CEO가 최고 경영자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 조직 전체는 그 목표를 어떻게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그럼 달성 못했다고 실패하라고 저는 보진 않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거는. 그 와중에 비메모리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1등을 안 해도 된다고 보지만 어떤 최고 경영자 그 목표를 했다는 얘기는 각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주환 의원님 시간은 오히려 지나버렸는데 반도체 업계를 큰 흐름에서 보시는 분이라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짧게 답변 하나만 드릴게요. 삼성전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그냥 삼성전자가 대표 기업이고 갖고 있으면 10년 후에도 어차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일 텐데 우리나라가 안 망하면 삼성전자가 올라가 있겠지.
뭐 우리는 코리아가 삼성전자인데 뭐 왜 걱정이야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걱정은 10년 후, 20년 후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아니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나라는 뭐 오케이인데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나 싶어서요. 그런 고민을 뭐 혼자라도 해보셨을 텐데 예측은 할 수 없겠으나 만약 10년 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고 다른 회사고 그들이 추락한다면 생각할 수 있는 불안한 변수는 어떤 겁니까? 2위는 이미 수시로 바뀌고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2위는 이미 사실은 뭐 부동의 2위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고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요. 최근에 제가 재밌게 가족들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익히 하는 경제적인 큰 이벤트들이 다 나오고 우리는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보면서 가족들한테 이거 결국은 이렇게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재미가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50대 1로 분할을 했죠. 지금 5만 원 근처요. 그래 보면 그 엄밀히 말하면 50분의 1이 된 거예요. 가장 좋았던 데를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여전히 부동의 1위긴 하죠. 2위하고는 뭐 더블 이상 벌어지는. 그래서 시가총액 정말 삼성전자 망하지 않는 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시가총액 1위가 바뀔 거라고 저는 쉽게 생각이 들지가 않고. 근데 그리고 대부분 사실은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겠어요. 그 투자 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뭐 틀릴 수 있지만 전 사실 5년, 10년인 분은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5년, 10년인 분들은 누구냐면은 그 임직원들 내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받은 주식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본의 아닌 장투를 하는 분들인데 내가 시장에서 내 돈 주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분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1년 미만, 길어도 2년 미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장기라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아니죠. 장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진짜 장기 투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진짜요? 게 제 생각이라. 5년, 10년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주식은 산 가격보다 더 올라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 전에 팔기를 원하는 분위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 전 시가총액 상위와 지금의 상위가 많이 다르듯이 앞으로 1, 20년 후에도 또 많이 다를까 아니면 삼성전자는 있을까 그게 고민인 건데 1위는 안 바뀔 것 거다? 같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는 장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팔 시점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다. 10년 뒤를 왜 걱정해? 알겠습니다. 이주환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이주환 연구위원이었고요.